네, 빠르게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에 대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대 20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는데 사실 이제 뉴욕 자이언츠가 20대 10으로 이제 끌려가던 경기에서 결국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20대 10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역시 자이언츠는 여기까지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역전을 만들어냈어요. 사실 제 회사 동료 중에 이제 한 음. 분이 이제 과거에 뉴욕에서 좀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요? 사실 NFL에 뭐 큰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늘 저에게 이제 자이언츠의 근황은 좀 물어보는 그런 동료가 하나 있는데 근년에는 계속 자이언츠는 그냥 못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사실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네. 시즌 초반에 제가 좀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지만 아마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몇 주 전에 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좀 그 동료에게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자이언츠가 벌써 지금 5승 1패까지 거뒀기 때문에 음. NFC 이스트의 강력한 지구우승 후보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뭔가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4쿼터면 두 번의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자이언츠가 진짜 미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5승 1패로 출발하는 시즌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류정 PD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기록한 승수를 5경기 만에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6경기 만에 이제 그걸 또 역전을 시켰습니다. 특히나 이 경기에서는 이제 세컨더리가 정말 좋은 역할을 또 해줬었는데 거기다가 또 케이번 티보도 선수가 경기 막판에 쐐기를 박는 그런 펌블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자이언츠였는데 뭐 할 얘기는 또 해야겠죠. 런 디펜스는 진짜 심했어요. 이거는 거의 뭐 그 예전에도 한번 이런 비유를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동문 위에 그 스위치가 있잖아요. 계속 열려 있게 하는 그 스위치 눌러서 계속 열어놓는 것 마냥 계속해서 열렸습니다. 케이븐 티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프리시즌에 부상을 당하면서 좀 시즌 합류가 늦었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재능이 많았고 기대를 많이 받던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즌 뭐 초중반으로 흘러가면서 조금씩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고 뭐 자이언츠의 러싱 디펜스에서 분명히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뭐 상대가 사실 레이븐스였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약간의 음. 정상 참작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서는 역시나 스테이콘 바클리가 해줬는데 이날 이제 83야드의 역전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고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터치다운 안 하고 엔드존 앞에서 멈추는 플레이. 저는 이 플레이가 진짜 최고지 않았나. 왜냐면 사실 그 선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그 야구 중계 끝나고 이재국 기자님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였는데 그 선동열 전 감독이 이제 선수 시절에 이제 3루에 김재박 감독이 나가 있고 공이 뒤로 빠지면서 이제 폭투가 돼가지고 김재박 감독이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제 홈으로 들어가고 이제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타석에 있던 타자가 나 몸에 맞았다. 음,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그럼 너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해서 김재박 감독이 다시 3루로 가고 결국 그러면서 이제 그 선동열 전 선수가 결국 이제 경기를 지켜냈던 그런 경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과 좀 대조적인 그러니까 개인의 성적이 좀 더 신경 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팀을 위한 어떤 그런 플레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선수로서 터치다운을 하나 더 기록한다는 건 굉장히 좀 그 의미 있고 또 시즌 그리고 커리어가 끝났을 때 본인의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팀의 승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역시나 이제 스테이콘 바클리는 뭐 기술적인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이 완성도가 높지만 이 풋볼 IQ 역시도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걸 좀 보여준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바클리 같은 경우에 이제 긴 시간 부상으로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음.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클 수 있고 또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이제 추후 연장 계약 논의에 있어서 이런 기록들이 이제 다들 반영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과감하게 좀 내려놓고 이제 팀을 위한 플레이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뉴욕 자이언츠가 시즌 네 번째 승리를 가져갔는데 자이언츠의 향후 일정을 좀 보시면 제규어스 원정, 시호크스 원정, 그 다음에 바이위크,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와 라이언스의 홈 경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5주 구간 4경기에서 모두 상대들이 좀 이 약한 팀으로 좀 분류가 되는 팀들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구 라이벌 3연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9승 1패도 가능한 그런 지금 스케줄이거든요. 음, 예,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제 지금 이글스의 상승세가 뜨겁고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번 주에 지긴 했지만 어쨌든 카우보이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자이언츠도 지금 상당히 좀 만만치 않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최하위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스케줄에서는 오히려 좀 유리한 점을 얻었어요. 음, 그래서 뭐 조금 세이컨 바클리 그다음에 이제 수비진이 반등한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시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볼티모어 레이븐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날 이제 마크 앤드루스가 106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나머지 선수들은 좀 그렇지 못했거든요. 거기다 이제 라마 잭슨 선수가 이날 이제 32번의 패스 시도에 17번 성공, 50%가 겨우 넘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야디지 역시 이제 210야드, 거기다가 20대 17의 이제 석점차 상황에서 치명적인 인터셉션을 던졌고, 마지막 투미니트 드라이브에서 이제 펌블까지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라마 잭슨의 어떤 그 기량도 기량이지만, 저는 이제 그 전반적인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자이언츠의 런 디펜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한 공격이 좀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날 라마 잭슨 선수가 32번의 패스를 시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좀 줄이고 이날 이제 캐니언 드레이크도 이제 119야드 러싱 터치다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첫 100 플러스 야드였는데 이게 캐니언 드레이크가 잘해서 나온 기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이언츠의 런 디펜스가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날 레이븐스의 러싱 성적 보시면 24번 시도에 211야드였거든요. 평균 8.8야드를 갔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라마 잭슨의 패스 시도를 확 줄이고 러싱 공격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그냥 좀 스노볼을 굴리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어떤 그 게임 플랜이라든지 그 경기 준비의 단계에서의 어떤 게임 플랜도 분명 존재를 하겠지만 이게 그 전반전을 치르다 보면 그리고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조정 자체가 좀 잘 안 됐던 경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런이 계속해서 잘 먹히는데 굳이 패스를 많이 시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볼티모어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특히나 어, 4쿼터까지 20대 10으로 10점을 앞서고 있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강점을 갖고 있고 특히나 상대가 이번 경기에서 완벽하게 약점을 드러냈던 그런 부분을 집요하게 좀 파고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앞서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음. 이기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을 태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네. 그렇다는 관점에서 봐도 사실 러싱 공격이 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선지는 좀 알 수 없으나 좀 네. 레이븐스의 어떤 플레이 콜링이 4쿼터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벌 아저씨처럼 그냥 미친 듯이 뛰기만 해도 사실 경기 이길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음, 뭐 어쨌든 그런 운영이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이날 이제 저스틴 터커 선수가 56야드짜리 필드골을 실패를 했습니다. 뭐 56야드짜리 실패가 무슨 뭐 얘기거리냐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올 시즌 저스틴 터커 선수의 첫 번째 음. 필드골 실패였거든요. 이거는 좀 귀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이게 56야드 실패도 저스틴 터커기 때문에 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음. 네. 뭐 사실 어지간한 키커들 입장에서는 이제 50% 이상 나오기 힘든 이제 그런 굉장히 먼 거리인데 뭐 저스틴 터커니까 이제 실패했다는 것이 저희가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경기를 내줬고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서 이제 사실 퐁당퐁당 승패를 좀 기록을 하게 된 레이븐스거든요. 그러니까 홀수차 주차에는 이제 승리를 거두고 짝수차 주차에는 계속해서 경기를 내주고 있는데 다음 주가 그러면 이길 차례잖아요. 하필 또 상대가 브라운스입니다. 뭐 지금
AFC 놀스에서 어느 팀 하나 좀 특출나게 튀어나가는 팀은 없어요. 그래서 음, 레이븐스도 뭐 만족스러운 시즌 출발은 아니지만 여전히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두 라이벌과의 경기는 꼭 잡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레이븐스와 자이언츠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20대 18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만난다라고 하면 뭐 무난하게 벅스가 이기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도 정말 피츠버그가 어마어마한 업셋을 만들어냈습니다. 음. 그러니까 패커스와 제츠 경기에 버금가는 저는 업셋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음, 예년의 스틸러스였다면 뭐 언제든 템파베이를 넘어설 수 있는 전력이었지만 지금 이제 쿼터백 쪽에서 큰 문제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톰 브래디를 넘어선다는 게 사실 좀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고트라고 불리는 톰 브래디와 이제 초짜신인 케니 피켓의 쿼터백 맞대결로 시작을 했던 경기가 네. 마지막에는 이 미첼 트루비스키의 승리로 끝났던 그런 좀 음, 기묘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이제 이 3쿼터 중반에 케니 피켓 선수가 컨커션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급하게 이제 트루비스키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사실 이제 첫 두 번의 드라이브는 펀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이 추가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한 점의 리드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할 수 있었고 4쿼터에 71야드짜리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들어내면서 리드를 또 투포지션으로 벌리고 뭐 추격을 허용한 이제 경기 막판에 4분 30여 초를 모두 이제 잘 태우면서 또 브레이디가 역전할 기회를 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레이븐스에게 좀 보여줬어야 할 모습을 이날 피츠버그와 트루비스키가 잘 보여줬다. 이렇게 음, 마지막에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이제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네, 이걸 어쨌든 트루비스키가 이날 잘 해냈고 12번의 패스 시도에 9번의 성공, 144야드 1개의 터치다운이었으니까 이제 짧은 플레이 타임임을 감안하면 트루비스키가 좀 뭐 오랜만에 좀 멋진 음, 경기를 했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베어스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에 와서 첫 주부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뭐 지금 백업으로 나는 그런 신세는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트루비스키가 뭐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음, 트루비스키가 물론 스틸러스에 와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네, 그것이 이 피츠버그의 쿼터백 교체 이유는 아니었다고는 해요. 트루비스키가 이제 4주차 제츠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었는데 그 하프타임 때 팀 내 동료 리시버 디온테 존슨과의 좀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슨이 음, 먼저 좀 자신에게 공을 주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을 트루비스키에게 이제 토로를 했고 트루비스키도 이제 그거를 뭐 강하게 받아치면서 두 사람의 언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톰린 감독이 좀 이런 이제 규율에 특히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유로 이제 케니 피켓으로 주전 쿼터백으로 옮겨갔었다는 이제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트루비스키가 잘했으면 잘리는 쪽은 디온테 존슨이었을 것이다. 저는 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말씀해주신 비하인드가 물론 이제 그 일리가 있죠, 당연히. 근데 트루비스키가 정말 확고한 주전이었더라면 애초에 디온테 존슨이 자기한테 공이 오지 않는다고 옆에 가가지고 시비를 털 수 있었을까? 그것부터 일단 조금 이 의문이 있고 그리고 와서 시비를 털었다라고 한들 마이크 톰린이 아무리 이제 규율에 빡빡한 감독이라고 한들 확고한 주전 쿼터백을 내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트루비스키가 그냥 못한 것도 아니고 이제 개 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케니 피켓이 뭐 언제 부상에서 회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음. 트루비스키가 어쨌든 마지막 모습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네. 피켓이 돌아왔을 때 어떤 선수를 또 주전으로 내세울지는 좀 이제 앞으로 스틸러스의 마이크 톰린의 좀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음. 뭐 케니 피켓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코멘트를 해보면 이날 기록적으로는 뭐 18번의 패스 시도에 11번의 성공, 67야드 1개 터치다운이니까 뭐 그렇게 대단히 인상적인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짧은 패스에 대한 정확도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음. 하지만 뭐 뒷볼을 던질 때 좀 공이 희망이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아, 표본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뭐
이 한 경기로 이제 피켓의 어깨를 뭐 저희가 뭐 단정 짓거나 뭐 낙인을 찍는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네. 이날 뭐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NFL 주전 쿼터백의 어떤 평균 어깨의 힘 이런 거에는 좀 거리가 많이 멀어 보였다. 이렇게 좀 선이 말씀을 어깨였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사실 이제 공이 쭉쭉 뻗어가야 되는데 이게 종이 비행기처럼 날아가면 이 보는 입장에서도 이거 괜찮나?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날아가는 어떤 그 파워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정확도나 이런 부분이 일단은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트루비스키보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진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주 버팔로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좀 크게 혼나면서 좀 스틸러스의 명성에 금이 가고 말았는데 이날은 그래도 브래디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음, 특히 이제 그 4쿼터 막판에 이제 추격을 허용한 상황에서 이제 브래디가 동점을 노리는 이제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음. 이거를 데빈 부시가 좀 결정적인 이제 패스 굴절을 만들어내면서 막아냈던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스틸러스가 잘한 것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브레이디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음, 벅스가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날 이제 이 보시면 뭐 스탯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40번의 패스 시도에 25번 성공에 뭐 233야드 터치다운 하나. 그러니까 스탯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기 내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브레이디 하면 정확한 패스 그리고 이제 이 포켓 프레젠스 이게 브레디의 강점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빠른 디시전 메이킹.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정확한 패스, 특히 이제 핀포인트 제구가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이게 저는 이 오프필드 이슈가 결국 이제 온필드에서 이제 이런 경기력으로 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군인으로 치면 좀 자신의 0점을 굉장히 잘 맞춰놓은 총 대신에 다른 음. 총을 가지고 쏘는 사람 같다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어, 사실은 우리가 아는 브래디라면 충분히 성공시킬 만한 패스들이 음, 높거나 낮거나 옆으로 벗어나거나 이런 장면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설령 캐치에 성공하더라도 이제 리시버가 야드 애프터 캐치로 이어나가기는 또 어려운 패스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목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날 피츠버그가 뭐 TJ 와트도 없었고 세컨더리에 이제 핵심인 민카 피츠패트릭을 포함해서 세컨더리에서 이제 가장 많이 출전을 이제 하고 있던 5명의 선수 중에 무려 4명이나 빠지는 사실상 거의 백업 멤버들로 이루어진 세컨더리 어떤 점을 감안하면 브래디가 이날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 저도 이제 그런 네.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음. 뭐 이날 이제 그 빅벤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브레디답지 않은 퍼포먼스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류정현 PD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뭐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어떤 그 이별의 슬픔 내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의 어떤 그런 외부적인 일들이 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음, 이게 정신줄을 잡으려고 해도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거기에 신경이 가 있으면 이게 100% 집중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과정이 아닐까 좀 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필드 바깥에서의 브래디와 필드 위에서의 브래디가 분리될 수 없으니까 음, 사실은 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경기 중에 이제 오펜시브 라인 선수들을 벤치에 모아두고 뭐 약간의 이제 뭐 호통을 치면서 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되기도 했는데 저의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이게 꼭 동료에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 어떤 자신의 집중력을 좀 끌어모으기 위한 일종의 행동이 음,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하는 좀 다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엄한 사람이 혼난 거죠. 뭐 어쨌든 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이혼을 하게 되든 화해를 하게 되든 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이게 빨리 좀 그 오필드 이슈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LA 램스의 경기입니다. 24대 10 LA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는 이제 맨롤 감독이 해임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치렀던 팬서스였는데 결국 이제 뭐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뭐 전반에는 사실 이제 나름 팽팽한 경기를 좀 이어갔었던 그런 팬서스였는데 결국 이제 4쿼터에 무너지면서 이제 경기를 내주고 말았고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듯이 이 베이커 메이필드, 샘 다놀드, 맥코랄이 이제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PJ 워커가 이날 이제 선발로 나왔었는데 뭐 16번의 패스, 10번의 성공, 60야드를 기록하면서 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음. 사실 뭐 이날 맥카프리가 러싱과 리시빙에서 분전을 하면서 뭐 나름 공격을 이끌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혼자서 이제 150야드가 넘는 스크리미지 야드를 만들어냈는데 결국 오펜스가 직접 만들어낸 점수는 석점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맥카프리에 대한 의존도도 여전했고 음. 뭐 맥카프리를 제외한 스킬 플레이어 중에 가장 많은 야드를 전진한 것은 이안 토마스의 22야드밖에 되질 않았으니까 네. 펜서스의 나머지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이제 비중이 높은 맥카프리를 이날 경기를 끝으로 좀 떠나보냈던 또 그런 펜서스였어요. 네. 결국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에rs로 이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앞서 이제 나이너스와의 이제 경기를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이제 트레이드 내용 보시면 23년 드래프트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픽에 24년도 5라운드 픽이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이너스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상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펜서스가 너무 이득을 보는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나이너스가 너무 퍼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20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고 이제 건강하던 때 크리스찬 맥카프리라고 하면 뭐 기본 1라운드 플러스 알파 뭐 이 네.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해도 사실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재능을 가진 선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부상의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뭐 나이너스를 포함한 어떤 구단도 결국 1라운드 픽을 내줄 의향은 없었다 이렇게 좀 네. 봐야겠죠. 네, 그리고 뭐 그 나머지 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대가를 제시한 이제 나이너스로 이제 맥카프리를 떠나 보냈던 것 같은데 음. 어쨌든 이번 시즌 한적으로만 보면 뭐 부상 없이 전 경기에서 이제 80% 이상의 공격 스냅을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최근에 잠깐 이제 건강했다는 것이 나이너스에게 이 정도 대가를 받아오는데 좀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전에 저는 아부디아비 선수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부디아비가 만들어낸 커리어와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이제 NFL에서 만들어낸 커리어가 굉장히 다릅니다.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줬죠. 근데 그 우리 흑지단 아부디아비 선생님께서 진짜 부상을 잘 당하는데 부상에서 돌아오면 필드 위에서는 항상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을 많이 당함에도 그런 그 감각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크리스찬 맥카프리도 계속해서 그래왔잖아요. 좋은 모습 보여주고 부상당하고 또 복귀한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또 부상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계속된 부상에도 폼이 떨어지지 않고 그 폼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정말 클래스가 있는 선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이제 펜서스 생활을 좀 리뷰를 해보면 6시즌째를 이제 뛰다가 팀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64경기에 나섰는데 3,980 러싱 야드에 3,292 리시빙 야드. 그러니까 이제 경기당으로 치면 110 스크리미지 야드가 넘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19시즌 그 프로볼, 퍼스트 팀 올 프로 이제 모두 선정이 되면서
2392 스크리미지 야드를 만들어냈던 그 시즌이 사실 맥카프리의 전성기였다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음, 이거는 이제 단일 시즌 스크리미지 야드 기록으로 보면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뭐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9년까지 사실 좀 맥카프리가 뭐 점점 이제 뭐 최고의 선수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뭐 MVP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런데 맞아요. 그 이후에 20년에 3경기, 21년 7경기 출전에 그쳤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뭐 맥카프리의 발목을 잡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맥카프리 개인은 부상이 없다면 늘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 기간에 팀 성적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사실 좀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음, 신인 시절이었던 17시즌에는 이제 와일드카드까지 나가서 탈락을 했었는데 그 시즌을 제외하면 이후에는 지금 매년 플레이오프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것이 펜서스와 맥카프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나이너스도 지금 부상자가 많지만 뭐 전체적인 팀의 퀄리티는 나이너스가 지금 더 훨씬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음, 그 메카프리가 이제 나이너스에 가서 뭐 얼마나 더 좋은 플레이오프에서의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떠나보내면서 많은 픽들을 받아오긴 했는데 지금 뭐 샘 다놀드, 베이커 메이필드 이 두 선수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또 많은 픽을 태웠거든요. 사실상이 좀 실패한 트레이드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리빌딩 버튼을 눌렀다고는 하지만 뭐 제대로 리빌딩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냐.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메카프리를 팔면서 이제 좀 뭐 다른 팀과 동등한 드래프트 픽을 좀 얻게 됐다. 이 정도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리빌딩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그리고 높은 순번의 드래프트 픽을 다수 가지고 있는 팀이 뭔가 이제 뭐 드래프트로 반전을 일으켜 본다 뭐 이런 이제 뭐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데 펜서스는 아직 그 정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네, 앞서 그 애리조나로 떠나보냈던 리시버 로비 앤더슨까지 뭐 생각을 하면 이제 좀 주력 선수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사실 앤더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하고 있는데 팔았다기보다 코칭 스태프와의 불화가 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팔 수밖에 없는 선수기도 음, 했고 근데 이 네, 경기 도중에 이제 코칭 스태프랑 싸우고 락커로 들어가는 그런 네, 또 사고가 있었거든요. 음, 사건이라고 해야겠죠. 음, 뭐 어쨌든 그런 이제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뭐 로비 앤더슨 선수를 안 팔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팔 수 있는 선수들은 좀 다 팔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팔 선수가 딱히 뭐 있지는 않습니다. 뭐, 냉정하게. 뭐 사실 브라이언 번즈 같은 선수에 대한 뭐 논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뭐 그런 선수까지 다 기둥뿌리까지 뽑아 간다면 뭐 신인 네, 선수들로만 뭐 팀을 꾸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보유해야 될 코어들과 음, 좀 정리해야 될 선수들을 잘 구분하는 게 이제 펜서스의 남은 시즌 과제가 아닌가 싶고 뭐 네. 사실상 이번 시즌은 뭐 크게 이제 순위 싸움에 좀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드래프트 픽 순위 싸움에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램스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어, 러닝백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램스였잖아요. 데럴 핸더슨, 케이 메이커스 이런 선수들이 부진했고, 그리고 이제 소니 미셸이 떠났고, 그러면서 팀 러싱 야드에서 최하위를 이미 기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램스도 크리스찬 맥커프리를 노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실제로 이제 제안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돌았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그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잡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더 뼈아픈 부분은 지구 라이벌에게 뺏겼다라는 점이겠죠. 사실 당초 시즌 구상에 따르면 이제 음, 데럴 핸더슨과 케이 메이커스를 거의 5대5로 이제 기용하면서 뭐 서로의 부담도 줄여주고 뭐 효율성도 더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 션 맥베이 감독의 플랜 A였는데 일단 케이 메이커스가 좀 삐걱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경기력적으로도 크게 인상적이지 않을 뿐더러 뭐 그 과정에서 지금 코칭 스태프와 불화설이 있고 뭐 음, 트레이드를 뭐 팀과 선수 모두 지금 원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메카프리는 일단 놓쳤지만 지금 케이 메이커스가 남은 시즌에 정상적인 전력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메카프리급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데럴 핸더슨과 좀 뭐 합을 맞춰줄 수 있는 어떤 좋은 러닝백의 보강은 좀 필수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이제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이제 앤드류 위트워스의 후계자로 좀 기대를 했었던 그 랩 태클 존 오트붐이 아킬레스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즌 아웃이 됐는데 참 뭐 그래도 디펜딩 챔피언인데 좀 시즌이 너무 좀 잘 안 풀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사실 기대했던 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이 선수에게 나름 뭐 장기 계약을 안겨줬고 이제 꾸준하게 주전 기회를 주기로 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버텨주면서 이제 시즌 치러가면서 좀 성장을 했어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안타까운 부상을 당하면서 중도 하차를 당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뭐 기존 플랜과 많이 꼬였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네, 램스도 지금 3승 3패밖에 이날 승리를 거뒀음에도 지금 5할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뭐 시즌 초반이 좀 험난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리시버 앨런 로빈슨이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냈던 거는 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음. 이날 이제 뭐 터치다운 하나에 특히나 이 사코터의 리드를 잡는 그런 터치다운 과정에서 상대 수비를 블로킹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경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존재감을 드러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기대치는 이거 이상이거든요. 이거보다는 좀 더 잘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이제 너무 좀 못했었기 때문에 예, 향후 경기들에서 본인에게 기대했던 말을 좀 더 보여주면 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특히 그 블로킹 과정에서 이제 두 명의 선수를 동시에 제어하는 굉장히 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램스 팬들이나 뭐 구단에 좀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지금 뭐 러닝백도 잘 안 풀리고 있고 리시버진도 지금 쿠퍼컵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지금 높은 게 램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앨런 로빈슨 정도의 어떤 커리어와 스타성을 가진 선수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줄 적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면 타드 걸리가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음, 타드 걸리가 이제 오늘 은퇴 소식을 발표를 했고 이 선수가 이제 세인트루이스 램스의 마지막 드래프트이죠. 그러니까 1라운드 전체 10번으로 지명이 됐었던 타드 걸리 선수였고 뭐 데뷔 시즌부터 이제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됐었고 2017년에는 이제 그 오펜시브 플레이 오브 더 이어에 또 선정이 됐었던 그런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만들어냈는데 통산 이제 67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6,082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고 리시빙에서도 2,254야드에 12개의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이 단기간 퍼포먼스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이제 이 막판에 이제 좀 뭐 부상과 어떤 부진으로 이제 커리어가 꺾였고 2020 시즌에는 이제 애틀랜타로 팀을 옮겨서 이제 시즌을 치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팀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음. 참 허망하죠. 그러니까 토드 음, 걸리급의 커리어, 그러니까 뭐 올프로나 뭐 프로볼에도 선정될 정도의 그런 네, 커리어를 가진 선수가 부상으로 짧은 커리어를 뭐 가지고 좀 마감을 하게 됐다. 이런 소식은 음, 분명히 좀 안타깝고, 저희가 이제 엠스플에서 중계를 할 때 사실 토드 걸리가 전성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최고 전성기였죠. 그 당시에 뭐 램스를 대표하는 선수라고 하면 뭐 쿼터백 제러드 고프나 뭐 저기 수비 쪽에 에런 도날드보다 그때 당시에 저는 토드 걸리에 대한 인상이 더 깊게 남았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도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NFL에서 제공하는 여러 영상에서도 토드 걸리가 항상 그 대표 선수격으로 항상 하이라이트 필름들이 이제 그 영상 안에 들어있고는 했었는데 네, 그때 추억이 좀 나기도 하고 뭐 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또 같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참 러닝백의 어떤 선수 생명이란 더덥구나. 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토드 걸리 선수의 은퇴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LA 램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 19대 9 시애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이날 뭐 러닝백 제임스 코너 그리고 데럴 윌리엄스가 모두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카일러 머리 선수가 확실하게 좀 해줬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이날 이제 뭐 러싱에서 카일러 머리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100야드 이상을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정적인 뭐 펌블 턴오버가 나오면서 결국 이 경기를 내주고 말았고 그리고 이제 뭐 패싱에서도 그닥 뭐 좋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겠어요. 물론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가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좀 이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경기가 안 풀리는 날은 사실은 뭐 무리한 고포리 시도로 오펜스 팀에게 좀 부담을 주기보다는 뭐 음, 필드골이나 펀트로 이제 공격을 조금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좀 경기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이날 클리프 킹스버리 감독은 뭐 포스다운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포릿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5번의 시도 중에 단 한 번밖에 성공을 하질 못하면서 4번의 어떤 공격 기회를 날리고 말았던 킹스버리와 애리조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 이 포스다운 컨버전이 실패했던 상황을 보면 상대 진영 20야드, 27야드, 그리고 23야드, 그리고 이제 자기 진영 44야드였으니까 자기 진영 44야드를 빼놓고 나서는 다 이제 뭐 필드골을 찰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음, 상대 진영 23야드, 자기 진영 44야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4쿼터에 투 포지션으로 벌어졌던 상황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주 내에 있는데 앞에 두 번은 사실 이제 필드골로 좀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경기 점수차를 생각을 한다면 뭐 이거 두 개 가지고는 좀 충분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경기라는 게 단순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경기 내 어떤 점수차에 따라서 이 상대 팀의 전략이라든지 우리 팀의 전략도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 사실 그 두 번의 이제 포스트다운 컨버전 실패는 필드골로 좀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맷롤 감독이 해임된 시점에서 음, 다음은 누구냐라는 것들 이제 팬들의 관심사를 좀 끄는 뭐 그런 문제인데 네. 이 클리프 킹스버리를 그 다음 경질 후보로 꼽는 팬분들 또 전문가들이 또 상당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만큼 사실 가장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킹스버리가 이제 받았던 지원 그리고 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로스터의 어떤 뭐 클래스 대비 애리조나가 조금 지금 잘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킹스버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좀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 킹스버리도 이거를 좀 뭐 인지하고 있는지 이날 이제 경기가 끝난 후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이 부진한 팀 오펜스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플레이 콜링 권한을 내려놓는 거를 좀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네. 뭐 지금 오피셜하게 뭐 발표가 난 거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그것이 현실화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현지에서는 이제 뭐 7주차 세인츠와의 thursday 풋볼을 치르고 나서 이 8주차 바이킹스까지 이제 하프바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이제 플레이 콜러가 바뀌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좀 더 빨리 그 플레이 콜러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실 이게 원투데이 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음, 킹스버리 감독의 플레이 콜링 문제는 플레이 콜링을 시작했던 데뷔 시즌부터 꾸준하게 있어 왔던 얘기였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리가 핫시트가 되고 나서 이런 변화를 주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슬슬 이제 킹스버리의 마지막이 좀 다가오지 않나. 왜냐면 이 바뀐 플레이 콜러가 정말 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공이지 클리프 킹스버리의 공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가고 뭐 감독을 승계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갈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플레이 콜러가 바뀌어서 잘하든 못하든 클리프 킹스베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제 뭐 이날 뭐 마키스 브라운이 또 부상을 당하면서 최소 이제 한 6주 정도 결정을 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디안드로 홉킨스가 이제 돌아오죠. 근데
이 약발이 빠진 디안드레 홉킨스가 예전 같은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로비 앤더슨의 트레이드 영입은 필요했던 부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물론 뭐 펜서스에서 좀 불화를 일으키고 이제 팀을 떠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새로운 유니폼을 입었고 또 이 음, 선수가 뭐 1000 리시빙 야드를 넘긴 시즌도 있었고 뭐 장신이면서도 또 준수한 스피드를 보유한 그런 뭐 자원이기 때문에 애리조나가 잘만 활용한다면 뭐 커리어의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리시버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음, 카일러 머리와 좀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애틀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 그 시애틀이 최근년 몇 년에는 이제 러닝백들을 좀 모으는데 집중을 많이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크리스 카슨이 정말 좀 빠른 은퇴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좀 라샤드 페니까지 시즌 아웃을 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시애틀이었는데 이날 이제 신인 러닝백 케네스 워커가 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쏘아올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워커가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41번, 그러니까 러닝백 치고는 굉장히 빨리 뽑힌 선수였어요. 그렇게 음, 이제 시애틀에 합류를 했는데 시즌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았다가 결국 라시아드 페니가 빠지면서 이 워커의 어떤 팀 내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부터 이제 50%가 넘는 스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두 경기라는 이제 뭐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는 하지만 두 경기 연속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음, 시애틀 공격에 좀 스파크를 튀겨주고 있는 케니스 워커인데 이날도 지금 팀이 석점 차의 불안한 리드를 가지고 있던 4쿼터에 이제 음, 리드를 벌리는 그러니까 투 포지션으로 리드를 뭐 늘리는 그런 터치다운을 성공을 시켰고 결국 이날 이제 97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으니까 뭐 굉장히 좀 네.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다고 봐야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러싱 디펜스 쪽에서 정말 이 최악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던 시애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패스 디펜스는 정말 이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날 이제 카디너스의 어떤 주전 러닝백들이 나오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 약점이 좀 가려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에게는 또 100야드가 넘는 그런 야드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다른 선수들은 좀 효과적으로 잘 나가내면서 결국은 이제 좀 수비 쪽의 수운이 결국은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 5라운드에 뽑았던 신인 코너백 타릭 월렌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날 그 경기를 마무리하는 인터셉션과 함께 펌블 리커버리까지 또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네, 이날 시애틀 수비수들 중에서는 가장 좀 빛나는 활약이었다. 그래서 음. 공격에서는 케니스 워커, 그다음에 수비에서는 이 타릭 월렌, 이 신인 듀오가 이날 승리의 뭐 1등 뭐 수훈갑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버팔로 빌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이제 24대 20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미리 보는 AFC 챔피언십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경기고 현재까지 이제 5경기 구간에서 유의하게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두 팀 간의 맞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의 디비저널 라운드의 리매치기도 했는데 그 경기가 이제 당시 연장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또 42대 36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었잖아요. 이날 역시도 이제 4쿼터까지 17대 17 동점으로 이어지는 정말 이 팽팽한 명승부가 펼쳐졌는데 경기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도 정규리그에서는 빌스가 승리를 거뒀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음. 이번 시즌도 어쨌든 정규리그에서는 빌스가 좀 먼저 웃었습니다. 뭐 고급 풋볼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거를 확실히 좀 보여줬던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 공격도 수비도 양 팀 모두 이제 그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정말 명품 경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이날 경기 주인공은 이제 빌스의 본 밀러 선수였습니다. 20대 17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4쿼터 한 6분여를 남겨놓고 이제 이 패트릭 마운스를 색을 했는데 이게 칩스의 서드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권을 넘겨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넘겨받았던 빌스가 그 드라이브에서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거기다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게 됐는데 칩스의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였잖아요. 이 보밀러 선수가 더블 팀을 뚫고 들어가서
패트릭 마홈스에게 프레셔를 가했고 결국 이제 마홈스가 좀 급하게 패스를 던지게 되면서 이게 테런 존슨의 게임 슬링 인터셉션으로 또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그 공격 드라이브를 색으로 막아냈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게임 셀링 인터셉션으로 이어지는 어떤 프레셔를 가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본 밀러 선수의 좀 수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빌스가 본 밀러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영입했던 이유를 아주 잘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AFC에 물론 좋은 팀들이 많습니다. 뭐 차저스도 있고, 뭐 제츠도 지금 뭐 기세가 상당한데, 어쨌든 빌스 입장에서는 이제 칩스를 넘어야만 슈퍼볼을 갈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좀 일종의 노이로제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 2년 동안 이제 칩스에게 결국 플레이오프 무대에 이제 탈락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뭐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뭐 치열한 명승부였다고는 하지만 빌스의 수비 관점에서 보면 결국 짧은 시간에 여러 뭐 빅플레이들을 허용하면서 많은 점수를 내줬던 것이 결국에는 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마움스를 저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스타 뭐 디펜시브 플레이어의 어떤 존재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좀 빌스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이제 그거를 본 밀러 계약을 통해서 좀 해소를 했는데 물론 정규리그 경기였기는 하지만 칩스의 패트릭 마홈스를 상대로 이렇게 경기 막판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뭐 향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의 어떤 활약도 좀 기대케 하는 그런 이제 예고편 같은 경기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날 이제 이 빌스의 수비가 사실은 칩스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것, 그것도 20점 이하로 막아냈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 시즌 칩스가 펼친 6경기 중에 두 번째로 적은 득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리그 정상급의 공격진을 상대로도 지금 빌스의 수비는 통한다라는 걸 증명한 부분이 빌스가 이날 경기에서 가져간 어떤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공격 역시도 뭐 여전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시 앨런이 329야드 터치다운 3개 기록을 하면서 선전을 했었고, 스테펀 딕스가 148야드 터치다운 하나, 그리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이브리엘 데이비스도 이날 74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또 기록을 했거든요. 거기다 이제 데븐 싱글테리 역시 14번의 캐리로 85야드, 평균 5야드를 또 달려주면서 뭐 패싱이면 패싱, 러싱이면 러싱, 양면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빌스의 공격진이었습니다. 사실 빌스도 이제 러닝백들의 어떤 이름값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우승을 위해서 이제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데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맥카프리 영입을 뭐 시도했는데 실패한 건지 뭐 시도를 하지 않았는지는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지금 데려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데빈 싱글터리라든지 뭐 잭 모스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칩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칩스가 사실 이제 리그 최상의 런 디펜스를 보유하고 있는 빌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빌스이기 때문에 경기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우리는 러싱보다 패싱의 비중을 좀 두겠다라는 게 좀 보여졌던 경기였던 것 같고, 이날 마움스의 러싱 4번을 제외하면 총 14번의 러싱 시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빌스의 어떤 수비의 수준, 뭐 런 디펜스에서는 최고의 모습, 그리고 패스 디펜스에서도 정말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움스로서는 이제 나왔던 두 번의 인터셉션이 당연히 아쉽겠죠. 근데 마움스 역시도 338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뭐 힘을 승리로 캐리하진 못했습니다만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음, 뭐 패트릭 마홈스 입장에서는 뭐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이제 슈퍼볼 진출을 위해서 꼭 넘어야 할 빌스와의 경기에서 인터셉션이 2개 나왔다는 거는 뭐 다소 좀 아쉬운 경기 결과기는 했어요. 네. 뭐 트래비스 켈시, 주주 스미스 슈스터 뭐 각각 100야드 이상을 기록을 했고, 이날 이제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또 이적 이후에 첫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좀 이제 패배를 하면서 빛이 바래고 말았고, 저는 이제 이 그나마 캔자스시티 칩스의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해리슨 버커의 복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날 이제 전반 막판에 복귀한 첫 번째 필드골 시도를 62야드로 이제 시도를 했는데 또 이걸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반 막판에 동점 필드골을 기록을 했고, 후반전에 이제 첫 번째 필드골을 이제 실패를 하긴 했는데
이게 51야드짜리였으니까 사실 뭐 버커의 책임이냐? 뭐 오로지 이제 100% 책임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인데 사실 이제 그 콜츠와의 경기가 유일한 패배였던 칩스였잖아요. 그 경기에서 이 키커 차이로 졌었던 그런 또 기억이 있는 칩스인 만큼 해리슨 버커가 복귀를 한 것이 뭐 칩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칩스가 다음 주에 나이너스와의 경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음, 최근에 있었던 슈퍼볼의 리매치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나이너스 데뷔전의 상대라는 점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칩스가 뭐 맥카프리를 어떻게 좀 제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좀 지켜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경기도 이제 상당히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경기도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이제 버팔로 빌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26대 17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우승 후보 내지는 이제 농어촌 지구라고 이제 놀림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NFC 이스트였는데 올 시즌에는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최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 저는 필라델피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라델피아가 댈러스를 상대로 이제 썬데이 나잇 풋볼에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뭐 굉장히 기대가 많았죠. 두 팀이 다 잘 나가고 있고 또 인기가 많은 팀들이고 이제 썬데이 나잇 풋볼 이제 전국 중에서 만났기 때문에 좀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됐었는데 뭐 스코어는 9점 차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이글스가 리드를 많이 해나갔던 그런 경기였어요. 20대 네. 0까지 리드를 벌리면서 좀 많이 앞서 나갔고 댈러스가 이제 석점 차까지 추격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글스가 이제 추가 득점을 내면서 뭐 그대로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그 이지훈 선수의 아지를 보는 것 같다. 최고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이날 이제 쿠퍼 러시가 3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닥 프레스캇이 돌아올 때가 됐다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누가 선발로 나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게 그 경쟁을 붙였을 때 잘하는 선수가 있고 확실한 믿음을 줬을 때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쿠퍼러시 선수는 좀 후자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지금 이 프레스캇이 돌아오는 시점에서 인터셉션 3개를 던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지없이 프레스캇에게 확실한 좀 이 지지가 되는 그런 경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댈러스 구단이나 마이크 맥카시 감독 입장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프레스캇을 복귀시킬 만한 명분이 좀 쌓였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프레스캇의 복귀에 대한 압박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경기 내에서도 분명히 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음, 쿠퍼 러시의 3개 인터셉션이 그 직전에 이제 이글스에게 실점을 한 직후의 드라이브에서 모두 나왔다는 점도 좀 물론 공교로운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네. 그것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음, 좀 추격을 해야 하는 압박감에 이제 좀 흔들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선 4연승 기간에 이제 플레이 바이 플레이 이제 그 기록들을 좀 살펴보니까 음, 대부분의 시간을 좀 리드를 하면서 보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좀 앞서 나가는 거를 리드를 지켜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고 뭐 간혹 역전을 허용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투 음, 포지션 이상으로 벌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날 경기 영상과는 좀 많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날은 사실 경기 시작 후 20분 만에 투 포지션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쿠퍼러시가 좀 빨리 쫓아가야겠다는 그런 좀 조급함이 생길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결국 그 부담감을 좀 이겨내지 못하고 좀 많은 음. 턴오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프레스캇이 다음 주 이제 라이언스와의 경기죠. 라이언스와의 경기에서 복귀를 하게 될 텐데 뭐 프레스캇이 돌아와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구 라이벌과의 맞대결에서 좀 끌려가는 상황 이런 상황들에서 좀 뭐 불필요한 페널티가 나온다든지
이런 좀 보기 좀 좋지 않은 그런 장면들도 꽤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그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것이 이제 실제 페널티로 이어지면서 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정비를 해야겠어요. 예. 그럼 이제 이글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날 이제 CJ 가드너 존슨이 2개의 인터셉션, 데리우스 레이가 또 하나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뭐 디펜스에서 사실은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어떤 그 오펜스를 완벽하게 봉쇄를 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리그 현재 전승팀이잖아요. 그 전승 행진을 이 경기에서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글스가 잘 나가는 요인이 있겠지만 이번 주에는 이제 턴오버 싸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결국 이 경기를 포함해서 시즌 내내 이제 상대와의 턴오버 싸움에서 좀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좀 이글스의 성공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6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14개의 턴오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리그에서 가장 적은 2번의 턴오버를 기록한 팀이 또 이글스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턴오버 디퍼런셜로 보면 이제 플러스 12라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평균 2개의 턴오버를 더 유도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경기가 좀 편안하고 유리하게 흘러가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팬분들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강한 트렌치를 이제 보유한 이글스는 뭐 AJ 브라운까지 들어오면서 어떤 스킬 플레이어진의 약점도 좀 메워진 것 같고 제러너츠도 이렇게 좀 잘 갖춰진 어떤 뭐 오펜스진 아래서 이제 좀 침착하게 플레이를 이어가다 보니까 6전 전승의 기록을 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글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6전 전승을 만들어냈던 시즌이 2004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이글스가 슈퍼볼까지 진출을 한 바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좋은 기세를 이어가면 안 쉬고 싶거든요. 음,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바이비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꺾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경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제 선수들은 좀 휴가에 들어간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비크를 앞두고 선수들이 이제 휴가를 얻게 됐잖아요. 제이슨 켈시가 이제 오늘 펼쳐졌던 이제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경기를 또 직관을 하러 왔더라고요. 음, 마일즈 텔러와 찍었던 사진도 뭐 인터넷에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그 메이저리그 마스코트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필립 페나틱과 또 포옹을 하는 그런 사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휴가를 만끽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유독 좀 도시의 어떤 유대감, 끈끈함, 뭐 그런 소속감이 어, 좀 강한 도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제임스 하든도 아마 이글스 경기를 보러 온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음. 이제 필라델피아 연고를 하고 있는 여러 스포츠 팀들의 이제 스타들이 서로의 또 좀 응원도 하고 하면서 좀 격려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이 이글스 현재까지를 좀 돌이켜 보면 전반적으로 어디 하나가 확 뛰어나다라는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트렌치를 제외를 하고 나면. 근데 어디 하나 구멍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로스터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포지션이 매 경기를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어떤 포지션에서 조금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을 때 뭐 다른 부분에서 또 백업을 해준다든지 이런 유기적인 그런 어떤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게 현재까지 전승을 이어가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역대 두 번째 우승에 좀 적기를 맞은 지금 이글스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마지막 조각을 좀 추가적으로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뎁스 차트를 보면 뭐 딱히 약점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곳을 보강해야 될까 약간 좀 뭐 난감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나마 뭐 디펜시브 엔드라든지 뭐 음. 세이프티라든지 이런 쪽에 뭐 좀 추가적인 뭐 주전급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현재에서는 이제 캐롤라이나의 브라이언 번스나 베어스의 로버트 퀸 같은 이제 엣지 러셔들을 좀 추천을 하던데
과연 이 하이 로즈만 단장이 좀 과감한 투자를 뭐 실행을 할지 조금 더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기는 덴버 브론코스와 LA 차저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19대 16, LA 차저스가 연장 승부 끝에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제 AFC 웨이스트 지구 라이벌 맞대결로 상당히 좀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경기였습니다. 물론 뭐 덴버가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차저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은 이제 연장 승부까지 이어졌고 그 양 팀 모두 이제 좋은 경기력이었느냐? 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양 팀 쿼터백들이 이제 뒷볼에 나름 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뭐 빅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좀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뭐 잠시 해봤었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많은 점수보다는 많은 페널티가 나왔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팀 합계 지금 19번의 페널티에 240야드를 후퇴를 했거든요. 음. 이게 이제 이번 시즌 뭐 단일 경기 기록으로는 이제 압도적인 최다였고 네. 특히 이제 브론코스가 151야드를 물러나면서 상당 이제 지분을 차지를 했었던 팀인데 이게 2000년 이후에 150야드 이상을 물러났던 팀이 역대 23번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 2022 시즌이니까 뭐 1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뭐 이런 기록이었다. 예, 그래서 그 좀 불명예의 주인공이 이번 시즌은 이제 브론코스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 팀의 경기가 페널티 대잔치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스틴 허버트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퍼포먼스는 아니었습니다. 이날 이제 패스 시도가 무려 57번이었어요. 근데 성공이 37번이긴 했는데 뭐 전진 야드가 238야드. 보통 이제 이 정도의 패스 성공이면 야디제는 거의 한 400야드대가 찍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럼에도 238야드 전진에 그쳤던 부분은 뭐 정말 좋지 않았다. 이게 패스 시도당으로 쪼개면 4.18야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커리어 로우에 가까운 기록이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수한 러닝백이 지금 4.18야드 정도 나오죠. 러싱 시도다. 근데 이제 어떤 패싱 공격의 특성을 감안하면 뭐 정말 안 좋은 수치였다. 그리고 그만큼 좀 짧은 패스에 지나친 의존을 했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허버트의 커리어를 뭐 통틀어서 보면 역대 두 번째로 안 좋은 수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최악은 이제 2020 시즌에 뉴잉글랜드에게 0대 45로 패했던 그 좀 기념비적인 경기에서 3.94야드를 기록했던 그 경기 이후에 지금 최악의 기록인데 그 앞서 전생에 얘기했던 봤던 기억이네요, 되게. 네. 네.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패츠와의 경기에 이어서 또 커리어 두 번째로 이제 패싱 터치다운이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참 최근의 경기력들을 생각을 하면 저런 승리를 언제 했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이제 패트리어츠인데 참 세월이 무상하다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제 뭐 연장 필드골 드라이브 서드다운 상황에서 마이크 윌리엄스에게도 패스를 연결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또 칭찬을 해야겠죠. 사실 그 플레이를 보면 상대 D라인에 거센 압박이 들어왔고 어쨌든 허버트가 샷건 포메이션에서 이제 뒤로 물러서서 이제 패스를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세게 당했다면 이제 필드골 레인지를 벗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승부도 알 수 없는 뭐 더 어려워지는 이제 뭐 지경으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끝까지 필드를 주시하고 있던 허버트가 패스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결승 필드골 기회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기회를 이어받아서 이제 키커 더스틴 호킨스가 이제 39야드 게임 위닝 필드골을 성공을 시켰는데 사실 호킨스가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부상으로 결장을 했고 이날도 전반에 햄스트링 부상이 오면서 경기를 치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좀 중요한 순간에 팀을 위해서 뭐 헌신을 했던 호킨스의 활약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호킨스도 이제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어떤 킥킹 이제 폼을 좀 줄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좀 안전하고 정확하게 킥을 그리고 또 이제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이제 의지가 강했는데
그것이 좀 결과적으로 잘 통하면서 차저스가 이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더스틴 호킨스 선수가 개인 통산 첫 번째 연장 이 결승 끝내기 필드골을 또 기록을 하게 됐고요. 덴버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연속 연장전 승부를 이어갔는데 두 경기 모두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 펀트 리턴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 그게 결정적인 어떤 공격권을 넘겨주는 그런 플레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음, 사실 리터너 이제 몬트레 워싱턴이 페어 캐치를 선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리턴 후에 전진할 의사가 없음을 이제 밝혔기 때문에 상대의 수비도 이제 컨택을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룰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이럴 네, 때라면 덴버의 다른 스페셜팀 선수는 굳이 워싱턴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괜히 자기가 나섰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가 있는데 이 경기에서 딱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페어 캐치 콜을 듣지를 못했다고 하고 이제 결국에는 다른 동료 선수가 뭐 워싱턴을 좀 막아줘야겠다는 이제 의지가 너무 강했던 나머지 오히려 워싱턴이 이제 페어 캐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야를 좀 방해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동선을 좀 방해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워싱턴이 이제 결국 펌블을 하고 말았고 이거를 이제 차저스가 리커버리를 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뭐 턴오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들 팀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델롬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음, 그게 약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좀 생각나는 올 시즌의 덴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날 이제 그 러셀 윌슨 선수가 사실 출발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9번의 패스를 9명의 다른 리시버에게 또 성공을 시키면서 이 경기 출발을 굉장히 좀 좋게 했었던 러셀 윌슨이었는데, 결국 이제 이 쿼터 이후에 터치다운을 만들지 못하면서 또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이 덴버의 레드존 오펜스가 지금 정말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었던 바 있었는데, 맞아요. 이날도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필드골로 마무리를 하면서, 또다시 이 결정력 문제,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러셀 윌슨이 지금 왜 부진할까에 대해서 뭐 여러 이제 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뭐 사실 저희도 정확한 원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면 이게 저희가 이제 NFL 가서 일해야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원인만은 아닐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러셀 윌슨이 지금 새로운 팀에 좀 적응을 못하고 있고, 또 나이도 분명히 많이 들었고, 부상의 여파도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좀 흥미로운 뭐 추측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음, 러셀 윌슨이 사실 이제 시애틀에서 뛸 때는 기동력을 바탕으로 이제 푸켓 밖을 벗어나서 좀 플레이를 연장하면서 뭐 상대 수비를 좀 혼란시키는 이런 플레이도 굉장히 잘했었고 네. 또 어떤 뭐 러싱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시애틀의 오펜스였으니까 뭐 그거를 역이용한 뭐 플레이 액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우승도 했었고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 나왔던 러셀 윌슨인데 지금 이제 덴버에서는 톰 브레디처럼 좀 포켓 패서 스타일로 경기를 끌어가고 싶어 한다. 음, 근데 그것이 좀 러셀 윌슨에게는 좀 맞지 않는 옷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보니까 윌슨이 이렇게 좀 시애틀 시절보다는 어떤 발을 활용한 플레이는 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정석적인 좀 드랍백 패싱 게임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쨌든 시즌 초반에는 좀 잘 안 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사람에게는 각자의 맞는 어떤 스타일, 맞는 옷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톤 자체가 워낙 저음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 저음이 갖고 있는 강점은 오래 들어도 피곤하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고, 들었을 때 좀 안정감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사실 이 저음은 잘 안 들리거든요. 고음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좀 잘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톤을 하이톤으로 바꾸면 그건 저한테 맞지 않는 옷인 거잖아요. 제가 갖고 태어난 톤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최대한 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라는 게 분명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각자 다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옷을 입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지금 러셀 윌슨 선수에게는 사실은 맞는 옷이 시애틀에서 보여줬던 어떤 이제 그 포켓 밖으로 벗어나서 나가는 패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이제 뭐 본인이 포켓 패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 이게 잘 맞는 스타일인가? 이게 나의 옷인가?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해 4쿼터에 뭐 경미한 햄스트링 부상까지 좀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7주 차에 제츠와의 경기가 있는데 일단 출전 여부 자체를 좀 주말간에 계속해서 지켜보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윌슨이 이제 부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못 뛰는 것보다는 어쨌든 뛰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만약에 러셀 윌슨이 나오지 못한다면 지금 브렛 리핀이라는 선수가 이제 넘버 음, 2로 데스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NFL 선발 출전 경험이 단 한 경기밖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경험이 일천한 선수예요. 그래서 네. 뭐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음, 러셀 윌슨이 얼마나 좀 회복을 하고 이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나마 좀 위안이 될 만한 그런 소식은 자본테 윌리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영입을 했었던 이 라테비어스 머리 선수가 데뷔전에서 66야드를 달려줬다. 뭐, 요 정도가 그나마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음. 근데 이제 또 이런 뭐 소식의 이면에 또 멜빈 고든이 이날 뭐 라테비어스 머리에게 어떤 뭐 기회가 많이 가고 자신은 좀 사이드라인에 많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또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네. 덴버가 좀 이래저래 뭐 부상도 많고 뭐 음, 기대감이 많았던 시즌인데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시즌 초반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LA 차저스의 경기까지 이번 주에 펼쳐졌던 14경기 모두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바이위크가 시작이 되고 나니까 경기 숫자가 줄어서 그런지 이제 준비하는 부담이 확실히 좀 덜해지긴 했습니다. 경기 수가 줄어든 만큼 저희도 조금 더 밀도 있게 또 이제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준비해서 또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6주차 리뷰 마쳐보겠고요. 저희는 7주차 경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